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매일매일 개근상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뉴스를 전달드리고 얼굴을 뵙고 하는 건 좋은데, 저 좋다도 요즘에 암호화폐 장세를 보면 그냥 간간히 떠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않는 어떤 그런 한도 내에서 저희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잠시 머리를 식히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뉴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장세가 태동할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그 뉴스를 보고 뭐 갑자기 암호화폐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뭐 500달러 오를 거다, 뭐 1000달러 오를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암호화폐랑 관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폼플리아노, 모건클릭,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서부터 이제 앞으로 20년간 뉴욕이 더 이상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트위터상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의 기축통화를 앞으로도 수백 년간 지속할 거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패권국은 영원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자라시고 한국 매스컴을 계속 봐오셨고, 어떻게 보면 사지선다 문다평? 그런 데에 되게 길들여져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에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JP모건 체이스가 월스트리트를 벗어나서 시카고로 이전을 한다. 그리고 직원의 3,000명 정도를 감원을 한다.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 뉴스하고 JP모건의 그 어떤 시카고로에 이전하고 본사 이전하고 폼플리아노가 이 한 문장 던진 거랑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대충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뭐 결론은 이제 각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과 100이다 이런 걸 가리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이제 주된 핵심 내용일 수도 있는데, 프랑스가 이제 자국의 어떤 그 암호화폐 자산을 런치를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면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프랑스 중앙은행이 CBDC죠. CBDC를 런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2020년에 이제 시범 운용만 일단 먼저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파일롯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당장 뭐 유통시켜서 대중이 이제 이거를 직접 쓸 수 있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범 운용만 일단 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사실은 뭐 CBDC 발행에 관해서 11월 11일 날 언급을 했다가 이게 뭐 내년으로 미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여파가 중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결국에는 유로에 관해서 결국 지금 프랑스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유로하고도 결국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브렉시트로 통해서 지금 유로라는 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거하고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그거하고 엮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론을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금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금 시장에 되게 오래 계신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피터 시프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얼굴 마담이에요. 금 시장을 추종하는 사람, 골드벅 중에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얼굴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베리 실버트라는 인물이죠. 이 두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트위터상이나 이제 매스컴상에서 이제 공중파 이런 데서 뭐 논쟁을 되게 많이 벌리는데, 이게 뭐 금투자냐 아니면 뭐 암호자산 시장이 우위냐 막 이런. 근데 웃긴 거는 피터 시프트가 간간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자산에 대한 어떤 그 존재감이 되게 미미할 때는 피터 시프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언급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미중 무역 갈등도 지금 생기는 이유가 중국이란 나라가 GDP, GNP가 되게 미약하고,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5년 전하고 지금 현재
2019년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거기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싸움이라는 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싸움이 되려면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이긴다. 힘의 파워가 예를 들어서 80% 우위다. 이러면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지금 보면 피터 시프트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암호 자산에 관한 그 영역이 그 다이어그램이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계속 비꼬는 거죠. 피터 시프트도. 이 사람이 이제 어저께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펌핑이 있다가 덤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꼬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어저께 뭐라고 하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뭐 급등하고 급락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모조 패턴이 사실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패턴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이거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어저께 이제 단 1분 만에 550달러가 상승을 해서 7.5%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뭐 7.5시간 동안에 8%나 급락을 했다. 어저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급상승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추기고 막 선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이상의 어떤 그 새로운 진입자들을 만들어내는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이미 그 게임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꼬는 거죠. 급등락과 뭐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스테이블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 관해서 이제 비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피터 시프트가 요즘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뭔가 본인이 보기에도 눈안의 가시야. 지금 뭔가 거슬리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암호자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프랑스에서 뭐 CBDC에 관해서 뭐 파일럿을 진행할 거다, 뭐 시범 운용을 할 거다 2020년부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로라는 어떤 이 통화가 있을 때 5유로짜리, 20유로짜리, 그리고 50유로짜리, 100유로짜리, 500유로짜리까지 있는데, 뭐 예전에도 이제 저는 뭐 비행기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는 500유로짜리를 10장 넣으면 5000유로잖아요. 근데 원래 그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들락날락거릴 때 이게 외환관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캐시를 들고 일정 금액 이상을 갖고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알고 보면 뭐 예전에 이제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예전에 1600원 할 때 유로화가 하나로 따졌을 때 1600원 할 때는 이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었었거든요. 10장만 해도 그게 벌써 얼마예요? 800인데. 거의 지금 돈으로 환산해 1600원으로 만약에 환산을 하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본 거에 있어서는 500유로짜리를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유로에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만약에 동전도 만약에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그 얘기가 뜻하는 건 뭘까요? 현존하는 어떤 이 피아트머니들을 점진적으로 이 시장에서 축소시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뉴스 중에 프랑스에서 CBDC를 시범 운영할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맥락하고 그 예전에 나왔었던 그 유로화 고액권 지폐를 점진적으로 시장에 프린팅 시키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축소시킬 거다라는 얘기랑 접목해서 보시면 아마 그 해답을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명만 보고 이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추종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뭐 이더리움이 있다, 뭐 리플이 있다 이러면 뭐 그게 뭐 갑자기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트위터상에서 그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그 사람이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 이제 하락 트렌드가 있기 전에 이더리움이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지금서부터 얼마가 더 떨어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어떤 그러신 분들 가운데도 분할로서 매수 들어가기에 나쁜 시점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 달러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20% 상승할 거다, 이게 딱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차티스트들이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이제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이제 한 가지 관점을 한번 말씀도 드리고, 베리 실버트가 요 근래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TV 광고를 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전역에. 근데 그게 무슨 뭐 창의적 상인가? 뭐 어떤 뭐 상을 하나 받았나 봐요. 그게. 그래서 되게 기쁘다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아까 피터 시프트랑 베리 실버트 이 썰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결론은 어떻게 날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건 뭐 피터 시프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뭐 계속 디스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관해서 한번 저는 그게 되게 재미나다고 생각을 해요. 존재감이 많이, 암호자산 시장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컸다라는 걸,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피터 시프트가 종종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간만에 이제 로마노가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 설문조사, 통계조사를 했는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디를 먼저 찍을 것 같니?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3,713명이 여기다 투표를 했고, 결과가 나온 거는 8,000달러가 될 거라고 말한 사람이 45%고 6,000달러가 먼저 찍을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55%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같은 대중들, 개인 대중들은 6,000달러를 먼저 찍을 거다. 하방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월 달 들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넘어가거든요. 대부분의 차트리스트들이 상방을 먼저 찍은 다음에 6,000달러대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6,000달러대로 떨어졌다가 8,000달러대로 올라갈 거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 결정 내리는 거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약간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더리움부터 이제 말씀드렸고, 더 블록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바이낸스하고 되게 문제가 많았죠. 사무실 상하이에 있는 그런 오피스를 뭐 폐쇄를 했네, 뭐 어떤 뭐 경찰들이 뭐 급습을 해서 뭐 어떻게 뭐 했네, 막 이렇게 뭐 다 쫓아냈네,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더 블록이 이제 지금 보면 HTC 바이낸스 에디션의 스마트폰을 내일 런칭을 시킬 거다. 이걸 내일부터 팔기 시작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지원하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BNB 페이먼트에 관해 지원을 할 거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지금 보면 모바일 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손을 뻗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이게 호재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계속 구축되고 있다. 어쨌건 그거를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서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앞으로 이제 4일 남았다. 뭐가 4일 남았냐면 12월 9일날 벡트 비트코인 US 달러 패깅돼서 런칭되는 옵션이 이제 런칭이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먼슬리, 그러니까 월월물 선물에 관해서도 런칭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12월 9일날부터.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다가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12월 9일날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선물 거래소가 뭐 런칭을 한다, 이래서 갑자기 급등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되게 많이 생길 확률이 높은 날짜가 9일날 전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거래소의 CEO 이제 켈리 로플러라는 사람이 미군 상원 의원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래소가 벡트 거래소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표인 사람이 상원 의원이 됐다.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가 됐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대충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에 관해서 우리가 약간 우회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뉴스를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매스미디어사가 사실은 국내 거는 코인리스,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 코인 텔레그래프가 있고 코인데스크가 있는데, 코인 텔레그래프를 저는 좀 더 많이 추종을 하거든요. 제가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를 더 많이 추종하고 막 이러듯이. 근데 코인 텔레그래프가 중국에 지금 보면 상하이에 이 사무소를,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어떤 그 확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텔레그래프는 이 매스미디어 전문, 암호자산 전문 미디어사가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 근데 그거를 또 중국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색안경만 끼고
볼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뉴스들이 전부 다 진실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어떤 흐름의 결론은 항상 아니라고 다 항상 결론이 났었죠. 중국에서 뭐 폐쇄 정책을 펴서 뭐 어떻게 하네 막 이런 거는 결국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의 장난? 이런 걸로 항상 치부됐고 막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정치 경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이제 되게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트럼프 나토 동맹 겨냥 방위비 안 내면 무역으로 걸 것이다 엄포. 이게 12월 5일 날 7시 47분에 오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하면서 방위비와 무역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그거는 한국하고 일본의 방위비 분담을 시킨 거하고 사실 연결고리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도중 방위비를 GDP 대비 2% 기준에 맞춘 국가들과의 업무 오찬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국가들을 겨냥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국가들에게 관세 등을 통해 그만큼의 액수를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나토 회원국들을 겨냥한 메시지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도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로가 이런저런 문제가 되게 많고, 알고 보면 ECB에서도 유로라는 통화를 지속적으로 막 찍어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계속 뿌려내고 있는데, 거기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재정 상태가 녹록하지만은 않거든요. 우리나라나 일본같이. 어떻게 될까요? 나토군하고 같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군은 전략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는데 주둔하는 게 맞아. 미국 입장에선. 근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주장했듯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미군의 주둔을 갖고 그 키고리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 결국에는 미군이 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슬금슬금 그 인원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모든 플랜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모론이다 라고 말하실 분이 있겠지만 어쨌건 결론을 놓고 수년간 결론을 놓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면 대충의 어떤 지금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미군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왜 계속 증액을 시킬까? 부담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왜 계속 이렇게 방위비 증액을 시킬까? 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 그러면 대충 아마 해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호주머니에 미국이란 나라의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집어넣자 이런 건 분명히 아니거든. 저는 근데 시간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게 자산시장으로 등극하면 등극할수록 아마 되게 많이 천천히 올라갈 거란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게 암호자산 시장이 1, 2년 만에 끝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향후 뭐 10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금융 세력들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계속 깔고 있는 단계인 거고,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오르지 않는 뭐 비트코인, 뭐 암호자산 전체에 관해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시고, 어차피 뭐 방향은 맞는 거니까 모두가 다 이미 알고 계신 거니까 그거에 관해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